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나고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 처음 맞는 주말인 오늘 전국적으로 시작된 주요 대학의 논술 면접고사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불안감에 조기 상경하기도 했습니다. 방미길에 올랐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귀국하자마자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구국의 단식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여당은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박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대성호의 선미가 인양돼 오늘 오후 제주 화순항에 도착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에 들어갔지만 사고 해역 수색은 날씨가 나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희생자 11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제가 오늘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열렸습니다. 희생자 유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은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한 데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내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화 시위대 측과 친중파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상하원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해 보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소미아가 어제 종료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막판에 급 반전을 이뤄낸 건데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급하게 일본 나고야로 갔죠.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일본 외무상하고 번개 회동하고요.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첫 소식은 황재헌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34분 동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다음 날이어서 양 장관의 만남에 관심이 쏠렸는데 회담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먼저 양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강 장관은 앞으로 시작될 수출 관리와 관련된 양국 대화가 수출 규제 철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는 데 합의해 앞으로 양국의 인식차가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강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도 만났습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우리 정부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고 한일 현안 해결에 있어 미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큰 폭의 증가는 어렵다는 뜻을 전한 가운데 설리번 부장관은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협상단을 독려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잠시 후 뉴스 추적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어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언론도 지소미아 연장을 계기로 일본도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동맹이 양국 간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라며 국방과 안보는 다른 사안과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군사위원회 지도부도 한국이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고무돼 있다며 특히 우리의 분열은 적국들만 이롭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 언론은 미국의 막판 지소미아 유지 압박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미 3국 간 연대가 중요하다며 한국이 전략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そうした戦略的観点から判断をしたのだろうと思います. 다만 미 언론의 분석과 달리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이번 결정에 미국의 압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완벽한 승리라는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전하면서 WTO 제소까지 보류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계기로 한일 관계 경색을 불러온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 정부에도 관계 개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보복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극적 합의 끝에 일본과 수출 규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그 발단인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아직 일본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문제 마지막 퍼즐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인 것이죠. 이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했지만 일본이 거절했던 1+1+알파 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먼저 백길종 기자 보도를 보시고요. 지소미아 막전 막후 비하인드 스토리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수출 규제 문제 재검토에 대한 합의는 나왔지만 한일 관계 경색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일 두 나라 모두 문제 해결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한일 관계의 근본적 문제는 징용 문제라며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출 규제 문제와 함께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선 지난 5일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기한 1+1+알파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 의장 안에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기금을 마련한다는 1+1 안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까지 더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애초 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일본은 최근 아베 총리가 양국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말하는 등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시민단체와 징용 피해자들은 우리 기업과 국민의 돈으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의장이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넘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협상안을 계기로 두 나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요. 지소미아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유예 결정에 갖는 의미와 전망을 신동규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에서는 말이죠. 현금을 주고 어음을 받았다 이런 비유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자기들의 승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먼저 청와대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일본 쪽에서 반도체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재검토할 의향을 비췄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또 지소미아나 WTO 제소 둘 다 어디까지나 중지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재가동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화조차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이런데 어쨌거나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죠. 예.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 쪽에서는 거의 이쪽의 퍼펙트 게임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今後も個別審査を通じて許可を行うとの方針には何ら変更はありません。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라고 돼 있는데 언제 인터뷰한 거예요? 네, 어제 브리핑 때 나온 얘기 같은데요. 그 수출 규제를 그러니까 철회하지는 않으면서 사실상 지소미아는 유지를 하고 WTO 제소도 중지가 됐으니까 결국 한국의 양보를 받아낸 거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그 뭐 우리 입장에서 뭐 이렇게 썩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참 이번에 보니까 세더라. 사실 뭐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연기하고 수출 규제 관련 한일 국장 그 협상 재개 이게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의 반응만 봐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미국 입장에서 한일 지소미아는 이 한미의 삼각동맹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북중러, 특히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중재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막상 종료가 임박하니까 거의 강제 조정 수준까지 개입했는데요. 미국이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고위급 인사, 그러니까 정부 고위급 인사가 10명 가까이 한국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지소미아 연장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We have a critical week in that regard this week. This increases the risk to U.S. forces in Korea and damages the U.S.-Korea alliance. 이런 상황 때문에 한일 양국이 한 발씩 물러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다른 각도로 좀 살펴본 말이죠. 한일 문제가 이제 한미 문제로까지 확대됐다는 데 지적이 있는데 지소미아 카드로 미국을 건드리면서 한미 동맹 균열이 났다는 건데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도 커졌다는 우려가 있어요. 일정 부분 우리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꿔 말하면 이 정도가 아니면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는 동맹으로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실제로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면 한미 동맹에 악영향이 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그런데 일본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마련된 한일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하여튼 뭐 어제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두고 그 반전을 이제 이뤄내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한일 대화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큰 틀에서 쟁점을 보자면 그 수출 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한 축으로 수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그러니까 외교 당국 간에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네.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들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현 상황은 일단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실무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 걸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번에야말로 양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좀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동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로 철도 파업 나흘째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학교마다 면접과 논술 시험이 몰린 날이기도 했는데요. 전국 각지에 있는 수험생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기차표 구하기 전쟁으로 진을 빼야만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대입 논술 시험장. 한 수험생 가족은 기차 대신 승용차를 타고 하루 전에 서울로 왔습니다. 철도 파업도 뭐 예정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험 시간도 이루고 해서 걱정돼서 전날에 미리 이제 숙소 얻어서 전날에 저희 승용차로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원하는 시간에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새벽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10시 표를 구해야 했는데 그게 다 매진돼 버려가지고 엄청 6시 16분 그 표를 구했어요. 그것도 어렵게 구했어요. 시민의 발도 묶였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그 앱을 찾아봤는데 철도 파업 때문인지 기차표가 다 매진이 되어 있어가지고. 철도 노조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4조 2교대 전환을 위한 인력 충원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요구안을 문재인 정부와 철도공사가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철도 노동자가 할 것입니다. 노사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열차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방위비 협상 문제로 미국을 방문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하루 앞당겨서 귀국해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고 여당은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일을 하루 앞당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 원내대표가 공항에서 곧장 향한 곳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이었습니다. 나흘째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찾은 겁니다. 당 대표님께서 이렇게 구국에
의지도 하지만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건강 이러시고 사실 이게 시작한 건 선거법 때문에 같이 잘 싸워봅시다. 15분 정도 비공개 면담을 마친 나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의 이유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명분도 감동도 없는 단식을 중단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몸과 국민의 마음만 상하게 하는 의미 없는 단식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입법 및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12월 초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 4당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다음 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네, 여의도 정치권에서 쇄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사람을 바꾸자, 이게 화두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사상 초유 현역 의원 50% 교체 카드 꺼내들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86세대 교체론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추적 정치부 서정표 기자와 정치 쇄신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한국당이 이제 3분의 1 컷오프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칼 제대로 꺼내든 것 같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한국당 의원 수는 비례 17명을 포함해서 모두 108명인데요. 그렇죠. 이 3분의 1 컷오프라는 것은 지역구 의원 91명에 해당이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27명 이상 공천을 안 하겠다는 건데. 예, 컷오프라는 것이 공천심사 대상에서 아예 빼버린다는 거죠? 아예 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맹우 총선기획단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21대 총선 시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네, 개혁 공천하겠다고 밝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분의 1을 컷오프를 하면 실제 선거에서는 50% 이상 물갈이를 할 수 있다. 이게 한국당의 계산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20대 공천 교체율이 25%였거든요. 네. 비교만 해도 상당히 파격적이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 공천안을 발표한 시점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 돌입하고 그 바로 다음 날 이런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쇄신안이 약하다. 왜 툭하면 이 장외 집회로만 나가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황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이 쇄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힘을 줬는데요.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시점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황 대표가 단식에 착수했을 때 제일 먼저 직면한 비판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왜 단식하지 이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왜 단식할까? 네네, 뜬금없다 이거였습니다. 네. 명분이 약하다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런 3분의 1 컷오프가 나오면서 이런 비판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초재선 의원들이 현재 이 내년 총선 공천을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이런 연판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현재 재선 의원 30명 가운데 29명이 이 백지 위임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년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도부 결정을 따르고 불복하지 않겠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 이런 흐름을 보면요. 황교안 대표의 고도의 전략 아니냐. 뭐 의원들은 또 지도부에 또 힘을 실어주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네,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어떤 전략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고요. 오늘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김태흠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구성원들이 희생과 이 헌신으로 당을 새롭게 쇄신하고 바꾸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3분의 1 컷오프에 대한 당내 비판 같은 건 없어요? 비판이 없을 리 없습니다. 다만 수면 위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 오늘도 그 한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임명을 요구하긴 했는데 이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네. 컷오프 사실상 성급한 발표다. 그리고 총선 기획단에서 할 것이 아니다.
나중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거든요. 예. 거기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상 이 월권이라는 건데 실제 공천에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있을 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맹우 의원이 총선 기획단장이고 네, 그렇습니다. 총선 관리위원회는 아직 발족이 안 된 거고요. 공천관리위원회는 나중에 꾸릴 텐데 공천관리위원회. 아직 구성이 안 됐거든요. 네. 거기서 할 일을 왜 기획단에서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네.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저 특정 세대, 86세대에 대한 교체론이 이제 급부상하면서 당내에서 좀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에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수치로 쇄신을 꺼내 들었다면 네. 민주당에서는 특정 세대, 즉 386, 이제 80년대 학번이면서 60년대생, 흔히 운동권 세대라고 하는 이 특정 세대를 향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민주당 86세대는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등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86세대 교체론이 떠오른 걸까요? 최근에 그 대표적인 소신파 의원이시죠. 그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네. 이 86세대는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건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지난 17일에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86세대 그리고 상징과도 같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파장이 컸고요. 네. 그 이후부터 이런 교체론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16대, 17대 이제 국회의원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체론이 나오고 나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곧바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남아서 일하고. 남아서 일할 사람은 남아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심지어 우상호 의원은 아예 모욕감 같은 것을 느낀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교체론은 신중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여야 할 것 없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공통 인식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제주도 바다에서 화재로 침몰한 대성호의 선미가 발견돼서 육지로 인양됐습니다. 현재 사고 감식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종된 선원 11명에 대한 수색은 높은 파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감식 반원이 침몰한 대성호의 꼬리 부분을 살핍니다. 브레타닉 부분은 어선이라고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습니다. 인양된 선미 부분은 전체 26m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8m 길이로 안쪽에 창고와 유류탱크, 선원 침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1차 감식에서 실종자 흔적이나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불이 시작된 곳도 꼬리가 아닌 배 앞부분으로 추정했습니다. 화재를 알 수 있는 선수부 쪽이 다 유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기관실과 조타실 등이 있는 어선 앞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해군과 국립해양조사원이 첨단 선박으로 사고해역에서 정밀 탐색을 벌였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도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견된 부유물 20점 가운데 8점은 대성호와 관계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대성호는 지난 19일 알 수 없는 화재로 침몰해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정철우입니다. 오늘 화성 연쇄살인 사건 희생자 11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 앞에 선 경찰은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을 두고서 사죄했는데요. 그 현장에서 노승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경건한 불교 예식이 시작됩니다. 위패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희생자들입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손을 모읍니다. 다시 차려진 빈소에 절을 한 가족들은 애끓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희생자 11명의 합동위령제가 열렸습니다. 30여 년 만에 용의자가 자백하면서 희생자들과 가족을 위로하자는 뜻에서 마련됐습니다. 경찰을 대표해 나온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깊은 사과와 함께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다면 그 역시 사실대로 숨김없이 밝히겠습니다. 30년 전 희생된 초등생 김 모양의 아버지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지체도 못 알아줘요. 지금 어디 감사해가지고 충전하는지 말이 되는 일이에요. 위령제에는 유가족과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아내와 딸을 살해한 60대 가장이 있습니다. 범행 이유를 들어보니까 퇴직을 하고 돈벌이가 없자 아내와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낀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비정한 가장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60대 이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한 건 지난 7월 7일입니다. 범행 당일 오전 8시쯤 이 씨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내는 거실로 도망쳤지만 이 씨는 아내를 따라가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듣고 딸이 방에서 나오자 이 씨는 경찰 신고가 두려워 딸마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는 집을 떠나지 않고 이틀 동안 화장실에 숨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퇴직 후 돈벌이가 없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제가할 것이 두려웠고 가족이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우울증을 알아왔던 이 씨는 범행 얼마 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돼 재판을 받은 이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에서 뇌물죄로 벌금 900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에 시추선 건조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인데요. 미 연방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대신에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겁니다. 윤지영 기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뇌물죄로 벌금 7,500만 달러, 우리 돈 900억 원가량을 미국과 브라질에 물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6억 3,600만 달러 규모의 시추선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미국 내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2천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선박 이용사인 브라질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 임원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해온 미 연방검찰이 삼성중공업을 기소 유예하는 대신 벌금을 내도록 재판에서 합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열흘 안에 벌금의 절반은 미국 정부에, 나머지 절반은 협의를 거쳐 브라질 정부에 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깊은 유감이라며 현재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준법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박 이용사인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뇌물을 준 결과 자신들이 비싼 가격의 용선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영국 등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영국 중재재판부는 올해 5월 삼성중공업에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삼성중공업은 항소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맞은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찰이 오해받기 쉽겠죠? 이럴 때 몸에 부착하는 CCTV 보디캠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 찍히니까요. 20만 원짜리 장비인데 근데 이걸 사비로 구입하고 있다는군요. 민감용 경찰청장께서 이 뉴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가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연기를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보디캠에 그대로 찍혔고 남성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습니다. 만취한 남성이 소방관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 남성은 혼자 넘어져 코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오해를 받기 충분했습니다. 경찰관이 폭행을 해서
상처가 생겼다. 그런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동한 경찰관한테 바로 바디캠 촬영을 해라. 고화질의 현장음까지 담기는 보디캠은 이제 경찰관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민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오해를 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저희 스스로 저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개당 20만 원인 이 바디캠은 경찰의 중요 장비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찰관 사비를 털어서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서울은 보디캠 100대를 시범 운영했지만 전국 확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찰 장비를 사비로 사야 하는 현실 앞에 경찰관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보니까 보디캠 필수 장비네요. 월급 갖고 살아라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고요. 민감용 청장 대답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도서관 사서라고 하면요. 품격 있고 여유 있고 지적으로 일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감정 노동자들이십니다. 경무와 폭언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자조적으로 사서 고생하니까 사서라고 한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공도서관입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 공동체 역할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발로 뛰는 경우도 많아서 농담삼아 도서관계의 영업사원이다. 서울시는 도서관 도시를 표방하며 최근 5년간 공공도서관을 40곳 이상 늘렸습니다. 하지만 사서는 최소 배치 기준인 3명을 채우지 못한 곳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용객의 폭언도 사서를 괴롭힙니다.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한참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은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뛸 때가 있었어요.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가운데 67.9%가 이용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14.9%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임금에 삼중고까지 더해 사서들은 사서 고생하니까 사서라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입법에 법률로 권익 처우에 관련된 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이러한 조례조차도 없어서 오는 2025년까지 도서관 266곳을 더 늘릴 계획인 서울시는 사서의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가 아니었으면 홍콩은 14분 만에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말인즉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압박을 해서 중국군의 홍콩 개입을 막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네. 시 주석한테 전화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대요? 이봐 시 주석 그러지 말어. 군대 투입하면 무역 협상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참 그렇게 보면은 미국 대통령 치고는 자화자찬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공치사에 허세 떤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요. 자랑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만약에 군이 투입이 됐으면 희생이 컸을 테니까 말이겠죠. 그렇죠. 네. 자, 내일 홍콩에서는요. 사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올해 6월 이른바 송환법 강행으로 시위가 시작된 후 첫 지방선거가 홍콩에서 열립니다. 홍콩 정부는 혹시 모를 소란을 막기 위해 모든 투표소에 무장경찰을 배치할 방침이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18개 선거구에서 구의원 452명을 선출하고 홍콩 인구의 약 60%인 413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합니다. 홍콩의 구의원은 우리의 국회와 비슷한 입법회 의원을 겸하고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인단 1,200명 중 117명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시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이번 선거가 홍콩 시민들의 민의를 판가름할 잣대가 됐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홍콩의 군 투입을 막았다며 자화자찬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에 대해선 애매한 답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야심작으로 내놓은 전기트럭 신차를 공개하다가 아주 머쓱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탄유리의 기능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유리창이 쩍 갈라지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가 방탄 기능이 특징인 사이버 트럭을 선보이는 현장입니다. 튼튼함을 강조하려는 듯 새망치로 힘껏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현장 분위기가 고조되자 방탄유리 시연을 시작합니다.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가 야구공만한 쇠구슬을 떨어뜨리자 일반 차량 유리는 깨졌지만 사이버 트럭 유리는 거뜬히 버텨냅니다. 그러자 앨런 머스크 CEO는 사이버 트럭 유리창에 직접 쇠구슬을 던져보라고 제안합니다. Franz, could you try to break this glass, please? 머뭇하던 수석 디자이너가 쇠구슬을 던지자 그만 사이버 트럭 유리창이 쩍하고 갈라집니다. 머쓱해진 앨런 머스크 CEO는 뒷문 유리창에 한 번 더 시도해보라고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It didn't go through. Room for improvement. 사이버 트럭 공개 이후 테슬라 주가는 6.14% 급락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엉망이 돼버린 방탄유리 시연과 월가의 부정적인 반응 속에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네,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서 한국 선수 싹쓸이가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고진정 선수가 올해의 선수, 이정은 선수가 신인상 받은 가운데요. 김세영 선수가 시즌 최종전 선두에 오르면서 상금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흐뭇하고 자랑스럽죠? 김동환 기자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2009 Rolex Player of the Year is Jin Young Ko. LPGA는 시즌 마지막 대회와 함께 시상식을 열고 고진영에게 올해의 선수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I want to say that this is not the end, but only the beginning. I will work even more harder to become a better golfer. Thank you. 일찌감치 확정했던 올해의 신인 트로피를 받은 이정은은 처음으로 소감을 영어로 말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Honestly, I wouldn't have been able to achieve any of this without the amazing people by my side. 고진영이 최저 타수상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역대 최대 우승 상금 17억여 원이 걸린 최종전에서 김세영이 2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려 상금왕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김세영은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타를 줄여 합계 12언더파로 마손을 2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상금 1위 고진영은 4언더파로 23위. 만약 김세영이 우승하고 고진영이 3, 4라운드에서 더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김세영이 상금 1위가 됩니다. 상금 2위인 이정은도 순위를 15위로 끌어올려 뒤집기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사상 첫 전부문 한국 선수 수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프로축구 1위 울산과 2위 전북의 마지막 맞대결이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결국 우승팀은 다음 주말 시즌 최종전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전북을 꺾으면 14년 만에 우승이 확정되는 1위 팀 울산은 만원 홈팬 앞에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만 않으면 최종전에서 역전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2위 전북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전반 12분 이동국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며 아쉬움을 삼킨 전북은 후반 5분 김진수가 벼락 같은 중거리 슛으로 울산 골망을 갈랐습니다. 다급해진 울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27분 불투이스의 헤더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몰고 가며 우승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더는 골이 나오지 않으며 1대1 무승부. 울산은 전북의 승점 3점 차를 유지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울산은 다음 주말 포항과 마지막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우승컵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년 동안 기다려온 부분들을 우리 선수들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전북은 강원을 잡고 울산이 포항에 지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